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야당은 군의 대응 실패가 드러났다면서 책임자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군보다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고 있었다면 북한과의 내통하고 있다는 자백이 아니냐며 맞불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이 장관은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가 대선 기간 불거진 의혹으로 검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하루 해외에서 들어온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중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 CES가 오늘 새벽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다시 열린 전시회에는 국내외 기업 3천여 곳이 참가를 해 미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부산과 울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퇴근 시간 무렵부터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릴 예정이고 경기 동부 등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90살을 앞두고 67년 연기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이루다. 오늘은 연극 갈매기 연출자이자 배우 이순재 선생님을 잠시 뒤에 뉴스큐 스튜디오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취재기자와 경제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냉각과 연결된 깡통 전세 문제 다루겠습니다. 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정치권 공방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내통했다, 음모다, 북한 무인기를 둘러싼 여야 설전이 치열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앞서 북한 무인기의 비행 금지 구역 침범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어떻게 우리 군보다 먼저 알았느냐며 일제히 공세를 폈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성 장군을 지낸 김병주 의원이 국방 무능을 지적하는 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면서 이같이 밝혔고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한 30분만 연구하면 알 수 있다는데 30분 연구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그 재주를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대체 그 신통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민주당이 군보다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고 있었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걸 자백하는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당사자인 김병주 의원은 군이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내용을 분석했고 지도를 보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신을 북한과 연관짓는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공작을 벌리는 것이죠. 국가에 헌신한 39년 동안 헌신한 저가 공산당과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다니요. 참으로 속아 웃을 일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가 김병주 의원의 의혹 제기를 이적 행위로 몰더니 이제는 황당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신원식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회 윤리위 제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경계와 작전에 실패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국정 운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능한 아군이 적군보다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했던 2차 청문회는 오후 2시 반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 없다는 위증을 했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며 엄호했는데요. 여야 의원들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위증으로 고발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유로 해서 탄핵을 몰아비추려는 그런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닌지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사의 표명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의 말로 표명 안 하는 걸로 하고 이해해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사의 표명 안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네,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당신도 사람이잖아! 우리 죄에서 중국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잖아! 네, 앞서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 열흘 늘리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조금 전에 단독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또 임시국회를 여는 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유지를 위해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여야 공방을 먼저 보셨는데 군은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핵심 지역까지 드나든 정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일각의 은폐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이후 지난 1일까지 군은 북쪽 일부를 지나간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침범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관련 부대들의 상황 조치와 세부 항적 조사를 위해서 검열을 시작했고 그때까지 식별하지 못한 정체불명의 항적 하나가 비행금지 구역 B73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이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보고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 P73이 축소돼 북한 무인기의 서울 핵심 지역 침범 사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시절 P73은 청와대 중심으로 반경 3.7km의 A구역과 4.6km의 B구역 등 총 8.3km 반경에 설정됐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 인근을 중심으로 하는 3.7km 반경으로 변경됐고 B구역은 없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완충지대인 B구역을 없애면서 요원들의 작전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됐고 방공 자산도 그대로라고 해명했습니다. 북한이 평양에서 대규모 궐기 대회를 열어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전원 회의 결정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시 궐기 대회가 어제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이 됐으며 당원과 근로자, 청년 학생 등 10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 각지에서 궐기 대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개최 등 북한의 전원회의 후속 동향도 주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사망할 경우 지금 시점에선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스미테리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체제 붕괴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김여정으로 권력이 이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김여정은 적어도 2014년부터 실권을 행사한 동생이자 2인자라면서 논리적으로 볼 때 현재 김여정은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팽팽하게 벌였는데 일단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각종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요구서를 제출했다는 속보와 함께 방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역시나 기존의 입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방탄 임시국회다. 당장 처리할 안건이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까지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정리된 내용은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오늘 10일 검찰에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선 기간 불거진 여러 의혹으로 자신이 직접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날짜 다음 주 초반일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확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전 10시 반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고요. 다시 조율한 끝에 검찰은 오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출석 가능한 날짜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대표 측이 오늘 날짜를 확정한 걸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선 기간 불거진 주요 의혹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혐의를 직접 소명하게 됩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으면서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네, 강 기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관련 혐의를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후원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성남FC가 성남시 입장에서 제3자에 가까운 별도 법인이고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기업들에게 대가성 뇌물을 주도록 주문한 거라고 의심합니다. 특히 인허가 등 현안 해결과 후원 과정에서 양측이 암묵적으로나마 대가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민원 문건 등을 여러 정황 증거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후원 유치를 주도한 건 자신에게도 정치적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FC 운영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축구팀 인수 때 내건 정치적 약속을 못 지킬 게 두려워서 먼저 나서서 기업 후원을 유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 대표는 이 같은 결정들이 모두 성남 시민의 이익, 공익을 위한 거라 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주문한 공무원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나 청렴성을 해쳐야 하는데 성남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행정적 판단을 한 게 이에 해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출석 전부터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반박해온 만큼 10일 검찰 조사에서도 팽팽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아왔던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검찰에 출석을 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 재개는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조사가 중단된 지 23일 만입니다. 김 씨는 건강 상태와 기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과거 언론사 중견기자 여럿과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 관련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9년 한 일간지 기자가 김 씨에게서 6억 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이듬해까지 각각 다른 일간지 기자 2명에게도 9천만 원, 1억 원씩 건너갔고 한 방송사 기자가 명품 신발을 받은 정황도 포착을 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같은 영업이익 수준은 전분기와 비교해도 60%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8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또 지난 한 해 영업이익은 43조 3,7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년 매출은 301조 7,700억 원으로 8% 증가했습니다.
네, 오늘 둘러볼 물가 현장은 대형마트입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채소값이 2배가 오르는 등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제품 등 다른 먹거리 품목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소비자들은 설 전에도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까 걱정이 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중구에 있는 대형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채소 코너 앞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채소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시장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말씀처럼 애호박 등 채소류를 파는 코너입니다. 이 소비자들은 이런 품목을 집기는 하는데 선뜻 사기까지는 주저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또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적은 양을 사가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오른 가격 탓이었습니다. 그럼 이 소비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비쌌죠. 상당히 비쌉니다. 호박이라든지 가지라든지 뭐 이런 뭐 두부라든지 하여튼 이런 게 다 생기면 다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가지수를 많이 줄이죠. 반찬 가지수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소매가 기준으로 적상추 100g은 1,500원 안팎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2배 정도로 값이 뛰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쌈채소인 깻잎도 이 100g에 3,000원 수준으로 한 달 전 2,000원대에서 40% 넘게 올랐습니다. 이 쌈채소뿐 아니라 다른 채소도 마찬가지인데 오이 10개 소매가는 19,000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90%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 애호박은 한 개에 2,100원 수준으로 1,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런 채소 가격 오름세는 최근 한파와 폭설로 수확량이 줄고 이 시설 재배의 경우 난방비 상승으로 생산 단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소비자들은 오를 대로 오른 외식비 탓에 집에서 조촐히 이 쌈채소를 곁들여 이 고기를 구워 먹으려 해도 채소 가격 급등으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반적인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이미 새해 첫날부터 이 주요 식품 기업에선 요거트 등 유제품 100여 종의 가격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 탓인데 소비자들은 높아진 먹거리 물가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0대 성수품에 정부 비축품 14만 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대추와 무, 사과, 배 등 10대 성수품 공급을 평상시에 1.5배 규모로 확대해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그럼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3.7% 늘어나면서 29만 4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의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설 제수용품 2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기준 평균 구매 비용이 작년 설 물가조사 때보다 3.7%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오는 15일부터인데요. 이번에는 공제폭이 더 늘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가 확대됩니다.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번 연말정산에는 기존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신용카드를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썼다면 이 부분 공제율은 20%, 기존의 2배로 돌려받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더 쓴 돈에 대한 공제 항목은 아예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재작년보다 5% 넘게 더 쓴 부분은 20% 공제받습니다. 다만 한도는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액과 합쳐 100만 원까지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에 쓴 돈은 기존 40%에서 80%로 공제율이 2배나 늘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 공제율이 상향되었으며 전통시장 사용 금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고금리에 커진 주거 부담을 고려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더 공제해 줍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의 공제 한도는 100만 원 늘어 400만 원입니다. 또 월세로 쓴 돈에 대한 공제율도 최대 17%로 높였습니다. 이 밖에 난임 시술비는 30%로 미수가 등을 위해 쓴 의료비 공제율은 20%로 올려 임신, 출산을 지원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온전한 형태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에
행사장에는 개막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지에서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이른 아침부터 건물 출입구 곳곳이 CES를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9시 반 정도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까지는 아직 30분 정도가 남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 주변으로 모여든 모습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날아든 관람객들은 새로움에 대한 설렘으로 상기된 표정입니다. I'm from Toronto, Canada. It takes 5 hours flight to be here. Mainly like something we are in fintech, but there are something AI and some electric automobile. This kind of my major interest. 오전 10시 드디어 본격적인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한국 기업 전시관은 몰려든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But probably my favorite part of it was the wireless OLED. I'm so excited to have that in my own place. So hopefully it comes home soon. 한국 중소기업들도 이번 CES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행사를 계기로 좋은 기업이 해외에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의 이런 기술들이 다른 나라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이런 어떤 원초적인 니즈가 좀 더 잘 꼽혔으면 좋겠어요. 현지 시각 목요일에 시작된 행사는 오늘 일요일까지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주최 측은 이 기간 10만 명 넘는 사람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철입니다. 올해 CES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만든 제품과 기술이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최첨단 기술이 보여주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처럼 굽이치는 화면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올레드 패널 260장을 이어붙인 초대형 조형물에 관람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이런 고화질 패널을 장착하고 주변 연결선을 없앤 LG전자의 올레드 TV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선 올레드는 완벽하게 선을 없앤, 그래서 더욱더 큰 몰입감과 자유로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T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애플까지 수십 가지 전자기기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을 통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작은 기기 하나로 지방 곳곳에 있는 200여 개 가전제품을 쉽게 연동할 수 있습니다. SKT는 미래 교통수단으로 도심 항공교통을 제시했습니다. 전기를 동력 삼아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인공지능이 하루 일정을 정리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현대 HD는 무탄소 암모니아 선박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 운반선을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 운항 선박과 차세대 선박 전기 추진 시스템은 CES 혁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s the future. It's must. Like the fuel gonna end, so you need to find renewable energy to move and transport all this big industry. 이처럼 우리 기업이 보여준 최첨단 기술과 미래 청사진은 CES에서 혁신상을 휩쓸었습니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 수상작이 100여 개로 기술 강국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9개월 만에 하락세가 둔화한 가운데 매수 심리도 소폭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64.1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상승 전환한 건 지난해 5월 첫 주 이후 처음으로 8개월 만입니다. 네, 소폭 반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부동산 시장이 냉각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대책이 이어지지만 세입자의 피해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YTN에서도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 주목하기도 맞습니다. 했고 예. 깡통 전세 사기와 관련된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특히나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 겁니까? 이 깡통 전세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살펴보면요. 네.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쓰는 속어거든요. 네.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은 전세 보증금하고 집주인의 대출 합계가 집값을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집주인들이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 집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때 만약에 이 가격이 집값을 넘어간다면은 그만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집, 그런 집들을 깡통주택,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한 비율이 70에서 80% 정도가 되는 경우를 깡통전세가 의심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 실제로 경매에 붙여졌을 때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낙찰가율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금 서울의 낙찰가율이 80%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70에서 80% 정도면은 깡통전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 이런 부담이 뭐가 문제냐? 세입자한테 전가가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세입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전세 세입자니까 대부분은 서민이라고 봐야겠죠. 예. 거기다가 많은 경우에는 빌라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빌라는 시세 산정이 어려워요. 일단 아파트처럼 비슷한 조건의 주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요. 특히 신축 빌라 쪽의 시세 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 쪽에서 많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빌라에 들어가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주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들어 이 그 깡통전세 문제가 더욱더 불거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언제 깡통전세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전세값과 집값의 차이가 별로 없을 때 생깁니다. 이런 걸 전세가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매매값과 비교한 전세값의 비율을 말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뭐 90% 이렇게까지 갈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언제 이렇게 높아지게 되냐? 첫 번째로는 전세난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할 때 이게 가격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예. 지난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전세가 막 올랐을 때 그때도 깡통전세 문제가 굉장히 좀 불거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전세 계약을 해놨는데 부동산 값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세값과의 격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지금이 그런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시절에 저금리 상황에서 집값이 막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른바 갭 투자 열풍이 불었어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이거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면서 금융 비용이 오르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집을 내던지듯이 팔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이런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막 떨어진다 이런 표현 썼는데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부진, 아무래도 기준금리 그렇죠. 인상 예.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 이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깡통 전세 문제는 당분간 좀 이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냉잡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죠.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보자면 역시 거래량을 들 수 있겠습니다. 거래가 돼야지 뭐 가격이 오르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예. 할 거 아니에요. 지난해 거래량이 얼마나 됐냐. 서울 아파트 거래가 한 11,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네. 1년 전에 42,00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봐야겠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고 1년 3개월 만에 2.7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연 3.25%인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흔히 중립금리라고 말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 적절한 금리 정도를 말하는데 이거를 조금 넘어선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냉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어떤 냉각,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정부에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대책이 연착륙 유도에는 실패하고 투기 세력에 꽃길만 깔아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결국에 지금 나온 대책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런 깡통 전세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주택금융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가 주택금융공사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데요. 보니까 앞으로 2년 동안 집값이 10%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리고 10% 이상 하락할 때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10% 이하로 떨어진다면은 올해 하반기 깡통 전세가 전국에 한 7.5%, 10% 넘게 하락한다면은 12.5%나 될 거라고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0% 넘게 2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다면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저희가 도래하는 전세 물건 중에 한 8가구 중에 한 건은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전국은 그렇고요. 서울은 좀 덜하지만 대구 같은 곳은 무려 3건 중에 한 건이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표로 봐도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전세 사는 분들은 불안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 정부 대책들을 지금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좀 나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깡통 전세가 많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전세 보증 같은 거를 제공하는 보증 기관들도 굉장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네. 이쪽이 임대인 대신에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이 대위 변제가 9,241억 원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80%가 넘게 급증을 했어요.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면은 보증 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전세 보증을 판매하는 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지난해에 대책이 나왔고요. 조만간 뭐 입법 추진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 대책을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임차인들,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 사람들의 그 권한을 더 높이고 집주인에 대한 대항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서울시에서 대책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서울시 대책을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의 신혼부부 그리고 청년층에게 4년 동안 대출을 연장해 주고요. 이자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허그, 그쪽에서도 오늘 보니까 대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대책을 보니까 전세 보증 상품을 가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감정평가를 받는 거를 좀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개 정도를 지정을 해놓고 여기서만 받아라, 이렇게 하는 대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조태영 기자랑 부동산 부진 장기화에 따른 깡통 전세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있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까지 확인해 봤는데 끝으로 사실 이런 피해가 생기고 나서의 절차들이 굉장히 길고 맞습니다. 복잡하더라고요. 사전 예방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법도 함께 전해주시죠. 앞서 정부 대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예방하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몇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전입 신고하고 확정 일자를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왜 받아야 되냐? 이거를 안 하면 집주인에 대한 법적인 대항력이 생기질 않고요.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사 한 날에 먼저 이런 신고들을 하라고 조언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깡통 전세를 피하려면은 전세 가격과 시세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주변 시세를 좀 어느 정도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떼서 뭐 신탁 여부나 뭐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등기부 등본이 지저분하다, 그렇다면 좀 위험할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면은 네. 주택 거래 경험이 별로 없는 2030 세대들이 많거든요. 네. 사실 등기부 등본 이런 거는 저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거래 경험이 없을수록 정보가 부족할수록 이런 피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물건이랑 관계없는 다른 공인 중개사를 그 계약을 할 때 동석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수수료가 많이 들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전문가니까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약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병시를 하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이 이거를 다 부담해서라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 전세 보증을 가입할 땐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이랑 선수인 채권 가격이 집값보다 크다면 가입할 수 없고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알아보셔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 등본, 보증보험까지 짚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가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 시작 첫날 단기 체류자의 양성률은 떨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전 검사가 시작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200명이 넘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0시 기준 중국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08명입니다.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의 80.6%입니다. 전날 137명에서 다시 껑충 뛴 건데요. 단기 체류 외국인도 많았던 데다 질병청 시스템 오류로 검사 대상 통보가 늦었던 중국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의 검사가 정상화되면서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내 감염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이들 역시 확진 비율이 높았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 수가 좀 줄었죠? 네, 어제 확진된 단기 체류 외국인은 35명으로 양성률은 전날 31.5%에서 12.6%로 뚝 떨어졌습니다. 입국 전 음성 확인서 제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지만 음성 확인서를 낸 35명이 공항에서 확진돼 사전 검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내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과 Q코드 입력이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강조하고 공항에 군인과 경찰 등 지원 인력도 추가 투입했는데요. 지영미 질병청장은 중국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각국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 조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외 유입은 97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지만 국내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56,900여 명으로 전주보다 8천여 명 줄었고 위중증 환자는 548명, 사망자는 75명인데 중대본도 7차 재유행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정부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제 정부 비축분을 다음 주부터 시장에 공급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9일부터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78만 7천 명 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약사가 갖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재고량은 약 125만 명 수준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시장 자체 공급량 200만 명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처음 맞는 올해 춘제 기간 약 21억 명이 귀성길에 올라 귀성객 숫자가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쉬청부항 교통운송부 차관은 내일부터 40일 동안 예상 승객 수는 약 20억 9,5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99.5%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의 7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친지 방문 55%, 농민공 24% 등으로 구성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다음 주 최성범 서장과 현장 지휘팀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지만 아직 필요한 수사가 남아있다면서 재소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대응 조치를 소홀히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박 구청장은 적용된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완성할 게 있을까요? 자, 무얼 더 완성하고 싶으신지 궁금한 게 많은 분입니다. 이번엔 연극 갈매기 연출가 겸 배우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안방극장과 스크린, 연극 무대, 예능까지 넘나들며 끊임없이 새로움에 도전하는
배우 이순재 선생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앞에 지난번 조규성 선수 왔을 때만큼 굉장히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는데 저런 반응은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지 않죠. 네,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YTN 시청자분들 앞에 나오셨는데 새해 덕담 먼저 한번 해주시고 시작을 할까요? 네. 예, YTN 시청자 여러분 새해 작년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드셨겠지만은 금년 새해는 우리 새로운 희망을 가지시고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케에선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 관련 기사를 보니까 최고령 신인 연출가, 최고령 신인 연출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던데 첫 연출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연출 전공은 아니고 예. 역시 연기니까 과거 80년도 중반 극단 사조에서 어떤 경우에 연출을 하게 됐는데 예. 그때 이제 모렐의 수전노, 그다음 우리 정한 작가의 환상살인, 그다음에 메리만의 가을 소나타 이 세 작품을 연작으로 내가 연출해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중단하고 다시 한 작품 더 하려다가 배우가 이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서 코미디 해야 되는데 시간을 안 지키고 연습을 잘 안 나오더라고. 네. 그래서 취소해 버리고 다시 연기를 하다가 2000년도 들어서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관악극회라고 네. 과거 대학극 했던 사람들 또는 현업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초대 회장을 했는데 예. 근데 두 번째 작품이 아사멜라의 시련입니다. 크루시벌. 그걸 이제 전부 뭐 거의 연출가 교수들 다 우리 후배들 동문들 모아놓고서 저보 연출하라고 해서 내가 연출한 적이 있는데 긴가민가하고 따라 들어왔어요. 네. 예, 그러다 이제 또 나 내일이 바쁘니까 다시 이제 하다가 이 작품 만나가지고 이건 한번 좀 원형 그대로 한번 해봤으면 그런 바람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원형 그대로. 예. 예.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선택하신 배경이 궁금하기도 한데 안톤 체호프의 작품 갈매기 인생의 첫 버킷리스트였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이 안톤 체호프는 이 갈매기뿐만 아니라 물론 러시아에서 공부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이미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안톤 체호프이 들어와 있어요. 예. 예, 문학적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니슬라스키의 사실주의 연기 다 100년 전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네. 다만 직수입이 안 됐을 뿐이지.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나 또 관계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예. 이 안톤 체호프는 특히 우리 때는 좀 사상적으로 오해받은 소지가 있어가지고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알다시피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뭔가 이 시대는 이 체제는 부실 수밖에 없다. 이 시대가 미래가 없다 하고 느낀 게 체호프예요. 예. 그래서 그 서민들에게 대해서 아주 깊은 연민을 가지고서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게 이 4대 희극입니다. 예. 이 희극이 아니라 희곡이에요. 네. 이 희극이라는 건 일종의 위장이고 4대 희곡입니다. 거기 네. 보게 되면은 작품마다 다 개혁이 들어가 있고 변혁이 들어가 있고 예. 뭔가 이런 조건들. 이 갈매기 같은 거는 이 체제하에서는 점리된 미래도 없다고 설파한 게 바로 체호프의 생각이에요. 아.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걸 원작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동안에 체호프를 뭐 우리 연극계에서 뭐 여러 형식으로 또 연출가에 따라서 여러 해석으로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결국 원작 그대로 원형 그대로 해본 적은 별로 없었다 이게. 근데 이 체호프의 문학이나 이 역작을 네. 변형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작 그대로 이해시키는 게 우선이에요. 예. 그 바탕에서 뭐 연출가들이 자기 어떤 연출의 세계, 연출의 예술을 창조해서 변형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원작을 이 기본을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번 원작 그대로 한번 해보자. 예, 그러나 뭐냐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게 배우의 연기력이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작품을 한번 배우도록 합의를 해가지고 일종의 공동 제작 형식이에요. 네. 뭐 내가 연출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것도 없고, 예. 그냥 다만 모든 걸 어떤 연출이 부과할 수 있는 어떤 그 외적인 조건은 다 배제하고 원작 그대로. 그러니까 장치도 아주 심플합니다. 네. 예, 배경 영상 때리고서 장치 한 2번 바뀌는데 예. 그대로 심플합니다. 무대가 심플하다, 예. 단순하다 말씀이시고 시대적 배경이 제정 러시아 말기로 말기죠. 알고 있고 예. 아까 희극은 위장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그때 시대적 배경을 담아서 그러니까 희극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러니까 정론으로 다루기엔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제정 러시아 말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무너져간 네. 소위 퇴락한
전제 군주 제도하에서 예. 국민들은 정말로 그 빈곤과 이런 데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성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뭔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거기에 관심 갖기 시작한 건데 제일 먼저 일어난 게 그 당시에 농민봉기입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예. 못 살겠다고 배고프다고 들고 일어나는 게. 예. 그 다음에 그걸 탄 건 아니지만은 예. 그와 연관된 성공의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조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 체업이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거기에 정적으로 동의한 건 아니지만은 그 주장 자체는 이념적으로 괜찮단 말이에요. 예. 그 막스 이론 같은 게 소위 노동자, 농민, 무산 대중들 잘 사는 사회. 이 일종의 유토피아거든요. 이상향이란 말이야. 그 논리를 마다할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과거 우리 나라나 가까운 이 동양에서도 그 체제, 그 이론에 경도된 사람, 식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소위 경양파 문연이라고. 나중에 이제 해방된 다음에 38선을 넘어간 분들 가운데 그런 저 사상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넘어간 분들이 많습니다. 예. 나중에 가서는 이제 실망을 하죠. 또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레닌 트로츠키 혁명 때는 좋았는데 어느 정도 실천해 갔는데 스탈린 들어서면서부터 또 다른 냉혹한 독재가 들어서면서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이상형을 좋은 이상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결론은 결국 오늘 그 잔재가 지금 지구상에 몇 군데 남아 있잖아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그 연극 갈매기의 원형을 살리기 위해서는 배우들의 연기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작품에서 배우들의 연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에요. 예. 우선 배우가 살아야지 그 외에 네. 무슨 장치가 살고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배우가 살아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특히 이것처럼 여기 문학적, 철학성, 사상성이 내포되어 있는 이거는 배우의 탁월한 연기력이 수반이 되잖아요. 네. 전달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배우들의 연기력이 10분 피하고 뭐 이 주요 배우들은 대사가 석 장씩 넘어가는 대사들이 있어요. 네. 혼자 돌아가면서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연기력이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배우들이 살아야만 이 작품을 정확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제 배우의 연기력이 우선돼야 된다. 또 내가 배우니까 예. 어차피 배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캐스팅- 연출은 별로 벌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다만 그거를 권장하고 같이 맞춰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연출가가 대배우신 이순재 선생님이면 어떤 배우라도 마침 또 이번 그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을 명단을 보니까 다 화려하고 익숙한 얼굴들 뭐 예, 최유진 씨, 김수로 씨, 뭐 이경실 씨까지 나오던데 자진해서도 참여하는 분들이에요. 누가 자진한 겁니까? 그러니까 작품 자체에 의미가 있고 예. 또 뭐 지가 흔들니까 또 호기심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가 자진했나요? 특히.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있죠. 그 진지라고 이제 그건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킹 있다 왔던 아역. 땅꽃 예. 똥꼬. 예, 그 친구는 이번에 이제 같이 만나게 되고 그 애도 이제 그 또래들이 더블 캐스트니까 저 드리블 플러 맡은 외우 그나 같은 그 전 배우들 네. 거기 뭐 이제 지금 뭐 맹활약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한테 좀 역점을 둔 거예요. 왜냐하면 관련적으로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 극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언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패턴이 많이 부서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배우들이 또 뭐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내용만 알아들으면 오케이 넘어가요. 근데 그 화법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 표현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또 보완하고 이해시키고 또 연습을 시켜가지고 정확한 화법,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쉽게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품은 그렇게 가지고 의미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젊은 배우들이 강조를 했고 근데 다양스러운 건 워낙에들 똑똑해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워낙에 똑똑하니까 네. 다 알아듣고 다 해요. 게다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연극이 배우의 예술이다. 그러니까 창조를 해봐라. 여기까지만 내가 해준데 그 아는 건 한번 만들어봐. 만들어봐요. 그럴듯하게 만들어요. 예, 그만큼 달라진 겁니다. 아까 선생님 대기하시는 동안 마침 또 저희가 몇 가지 뉴스를 전하는데 굉장히 선생님 앞에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뉴스를 전하는 저희들도 그러니 배우는 오죽할까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 캐스팅에 참여는 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왜냐면 뭐
내가 안 되는 저 배역의 조건을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 제작자한테 책 맡겼어요. 예. 제작자가 알아서 예. 선택을 결과는 해라. 만족하십니까? 상관없어요. 배우려는 건 어떤 조건이어도 조련을 하게 달린 거니까. 네. 나는 이제 학교에서 워크숍으로 이 작품도 사실은 학교에서 학부 4학년 데리고 워크숍 하다가 보니까 1년 동안 연습을 했어요. 네. 학부 작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발표를 못해 보니까 너무 좋은 작품이에요. 예. 너무 깊이가 있고 이걸 좀 프로들이 제대로 한번 관객들한테 전달했으면 그 협업이 소위 말하자면 진술을 좀 예. 이해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오만석 씨 같은 경우도 곱씹을수록 향이 나는 작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혹시 관객 반응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반응이 다 5스타예요. 예. 그래서 이제 더러는 여러 가지 형태를 봤지만 정말 제대로 된 연극을 한번 본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대가 너무 아름다웠다. 10%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다음에 배우들이 과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들이 좋았다. 그런 그 평가들이 많이 나와서. 네, 아까 그 시대적 배경 설명과 함께 작품 설명할 때 역시나 가장 그 열정적으로 이번 작품에 임하시는 게 느껴졌는데 노동자, 농민, 소시민에 대한 연민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좀 추천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이 작품은 꼭 봤으면 좋겠는 어떤 계층? 아니 뭐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취업 다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거는 원형 그대로 하니까 우리가 좀 부족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은 취업의 원형이 이런 거구나. 이게 일부 줄여서 한 연극 또는 변형한 연극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한번 와서 좀 보셨으면 하고 그리고 극장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뭐 고전은 뭐 시대와 나라를 초월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이 갈매기가 갖고 있는 원형이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할까요?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소위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들, 소위 말하자면 어떤 그 눌려 지내는 하층 계급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모자간, 그다음에 부부관이 됩니다. 결국 그 젊은 둘이 다 좌절하고 자살해버리고 장례가 되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본인들은 화려한 꿈과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차별했는데 그건 기성에 의해서. 어머니라는 게 그게 기성이거든요. 어떤 기존 세력에 의해서 억압되고 배척되는 그래서 불행을 맞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 사회는 뭐 요즘 이제 웬만해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잘 눌려 지내지 않죠. 마땅히 뛰쳐나가는 판이니까 저항하고. 근데 이 시대만 해도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랬을 때 취업의 지성으로 봤을 때 뭔가 이건 아니구나. 이건 뭔가 좀 개혁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양반이 또 자기가 의사 출신이란 말이에요. 안톤 체홉. 이 체홉에 여기 벌써 담배 해독론이 나옵니다. 100년 전에. 대사 나보고 담배 피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요. 담배 해독 얘기 나와요. 그런 정도의 작가의 작품이에요. 보통 무슨 단편 소설에서 이런 그 대중 작가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갖춘 바탕 위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철학적 작품이기 때문에 그 깊이라는 게 사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가 흘러도 항상 새롭게 접근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연극 무대에서도 꾸준하게 물론 뭐 다른 미디어 뭐 방송이라든지 영화를 통해서도 만나 뵐 수 있지만 연극 무대에 대한 열정이 좀 남다르신 것 같은데 이 선생님께 연극은 어떤 의미일까요? 연극은 우리가 시작이 연극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대학교 때 영화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전후니까 우선 이태리의 네오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 그 뭐 명작들이죠. 그다음에 프랑스의 30년대 40년대 고전 작품들 그다음에 뉴벨버그 장류 고다를 중심으로 하는 20대들의 신세대들의 전후 문화들 그다음에 영국의 셰익스피어 영화들 올리비어를 중심으로 하는 셰익스피어 영화들 또 미국도 상업영화와 예술영화 공존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보는 건 뭐 작품 자체뿐만 아니라 배우의 연기로 봤을 때 정말로 경탄할 수 있는 그런 연기들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제일 대학교 2학년 때 보고서 저건 예술이라고 지적한 게 로렌스 올리비의 햄릿입니다. 거기 그 유명한 이제 투비와 나투비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소름이 쫙 오르고 전율이 오더라고요. 저건 예술이다. 그때 우린 딴따라 시절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는 딴따라 뭐 얼마 정도 그랬어요.
요즘 이제 K-팝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좀 생각이 달라졌는데 네. 5년 전까지도 우리 딴따라 치우잖아요. 그런 시대를 봤을 때 전 예술이다. 그러니까 적영지까지 갈 수 있지 못하지만 저는 정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학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데인데 우리 과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거예요. 철학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 철학 교수님들이 저 이해 폭이 넓으니까 좋아 연극도 잘하면 철학이야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선생님 오랜 세월 또 안방 무대 스크린 연극 오가면서 수많은 작품 하셨고 또 소름이 돋는 작품이라고 또 햄릿 작품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몇 가지 꼽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 뭐 연극은 젊었을 때 했던 그 백했던 연극이 하나 있었고 흑당사나에서 그다음에 시라노드 베지락 같은 거 이제 내가 메인으로 했던 역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이 먹어가지고서는 얼마 전에 그 동교통 없고 뭐 재작년 말에 했던 아무래도 3시간 20분짜리 리어왕이 리어왕. 가장 중요한 작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205분짜리 예. 지난해 한 달 넘게 공연한 걸로 30일을 했는데 훌 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고전을 너무 어렵고 길고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자. 제대로만 하면 관계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이제 좀 너무 난해해가지고 이 체육 같은 걸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도 뭔가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좀 어렵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와서 보면 다른 연극은 다르지. 멜로드라마 일종의 그런 연극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어떤 그 깊이를 볼 수 있고 또 조금 더 눈여겨보면 그 알맹이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고전이라는 건 이 섹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어왕도 보게 되면 마지막 중심이 뭐냐. 비 맞고 뭐 어쩌고 딸딸한데 다 뺏겨가지고 거지가 된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일단 그렇게 일반적으로 야 죽을 때까지 절대로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될 건데 그거이 아니라 본인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기가 등외시했던 무시했던 서민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 중요한 대사가 폭풍을 맞으면서 이 머리 높이 지방판 없이 굶주린 배를 울켜주고 창문처럼 떨어지는 너덜 걸치고 어떻게 이 험한 비바람을 견뎌야 하느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했다. 부자들아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몸소 겪어봐라. 그래야 넘쳐나는 것들을 그들과 나누고 하늘의 정의를 실천하자. 이게 핵이에요. 그게 핵이라고. 이 고전이라는 건 그 시대를 초월해서 다 감동할 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다. 선생님께서는 문학의 원로이시기도 하지만 이 시대 어른이시기도 하거든요. 앞서 뭐 리어왕도 그렇고 지금 무대에 오른 갈매기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저희가 마침 뉴스를 다루는 채널이기도 합니다만은 시대를 통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의 어떤 사회와도 연결해서 보시는 측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무대를 준비하시면서. 그게 이제 어떤 작품은 현실적으로 우리 현세에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동떨어진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건 물론 시대적으로 너무 100여 년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그 시대 상황하고 지금의 시대 상황은 다르죠. 다만 이제 인위적인 거 아니고 강압적인 건 아니지만 이건 강압적인 원에서 젊은이들 미래가 부서진 거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난이든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거예요. 이제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앞으로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치하는 양반들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10년 후에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때는 다 잘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용기를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똑똑하고 훌륭하거든요. 난 종족이 개량이 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젊은 이들의 종족이. 갈매기를 하면서 저 젊은 배우들 가지고 그 대사를 웬만한 옛날 같으면 한 달, 두 달 걸려도 못해요. 결국 욕 먹고 뭐 의다 맞으면서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내버리고 마는데 그걸 만들어내요. 이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두뇌, 용모, 체격 다 달라졌어요. 얘네들한테 힘만 주고 기회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각 분야에서 세계 인류가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우리가 이게 우리 스스로가 어느 부분을 좀 부정하고 망가뜨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난 한마디로 얘기해요. 우리는 930의 외침을 받으면서 얻어맞으면서도 버텨나온 우리예요. 우리의 고유성, 독자성, 문화 다 지켜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가 다시 오는 사람들이고 네. 우리는 그렇지 않은 민족이에요. 여기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좀 치사한 DNA가 남아있지만은 이제는 완전히 부식해버리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나 공통점으로 바람직한 상황은 언어가 통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기존 세대가 자기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고 절대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얘기를. 그네들이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의견 가지고 주위들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밀어만 주시자는 얘기. 네. 젊은 층은 종족이 개량이 됐는데 오히려 기성세대가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고 용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선생님을 스튜디오에서 만났는데 마침 6년 전에 극장에서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문화부 취재 현장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류가 양적인 성장 말고도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시점에서 한 6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의 한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세계가 실종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의 저력입니다. 네. 그 당시엔 스스로 우리가 자꾸 외소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전부 스스로 축소시켜서 거예요. 우리가 60년대 우리들의 영화도 그 당시 과감하게 도전을 했으면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감히 이런 그 위축된 사고에서부터 폐쇄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 무대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젊은이들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세계 무대에 다 뚝뚝 쓸 수 있어요. 지금 뭐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도 있고 또 앞서 기성세대의 역할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세대들에게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왕성한 활동하시면서 줄 수 있는 메시지. 우리가 무슨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네. 예.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속에서 태어났더라도 내가 인간이야. 내가 태어날 의미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예. 그냥 덤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냐 이게. 네. 뭔가 어떤 조건에 날 나눈 이유가 있을 거다. 그럼 내가 이 인간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스스로 찾아보면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예. 옛날에는 우리 때마다 직업에 귀천이 있었어요. 네. 우리 직업은 이건 최하의 직종이에요. 90%가 반대하는 직종이 가정에. 그러나 뚫고 나오면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K-팝이 그 누적되는 속에서 성장해서 오늘 빛을 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얼마 전 꺼정만 해도 그랬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를 딴따라 비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 지금 우리 이정재 군은 헐리우드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직종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도 자꾸 자기 개발하고 역량을 확대하면 얼마든지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서 붙으면 안 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꼭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삶의 원동력이 미완성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우리가 버킷리스트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더 이루고 싶으신 꿈이 있으실까요? 그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아직 나한테 놓이는 과제가 좀 있으니까 금년에도 뭐 이제 영화도 하나 찍어야 되고 네. 또 리왕도 재공연 하나 해야 되고 네. 그다음 넘어가서 또 해야 될 작업들이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슨 크게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가지고 그걸 향한 그건 없습니다. 네. 그냥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끝날 때가 되면 끝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새겨드릴 말씀이 여럿 있었습니다. 네, 배우이자 연출가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아유. 네. 이른바 깡통 전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개사는 자신도 건물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손실액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세입자 A씨는 지난 2015년 8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구로구의 한 빌딩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했습니다. 보증금은 1억 원, 2년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계약 당시부터 이 빌딩엔 이미 근저당권이 22억 2천여만 원 설정돼 있었고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만도 29억 2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건물을 팔아도 채무와 보증금을 다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 전세였던 겁니다. 결국 이 빌딩은 2018년 1월 경매로 넘어가 48억 8천여만 원에 처분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A씨는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중개사가 계약 당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중개사는 자신도 건물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해 실상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1심 법원은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해 4천만 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사가 몰랐다고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합계가 큰 액수고 소액 임차인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A씨가 만약 이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컸던 만큼 중개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중개사로서는. 집주인이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걸 요청을 했는데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약서에 중개대상물 확인서에 써야만 중개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라는 부분. 다만 A씨 역시 계약 전 건물의 시가나 권리관계를 잘 알아봤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개사의 배상 책임은 40%로 제한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한국노총 건물 미화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가 간부로부터 탈퇴를 강요당했다는 의혹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와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노총 건물 앞 구호를 외치는 이들은 다름 아닌 노총 소속 노조원입니다. YTN은 앞서 노총 건물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노총 고위 간부로부터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미화원들이 속했던 노조에서 항의 시위에 나선 겁니다. 7, 8개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전원을 전부 노조를 탈퇴시켰습니다. 따라서 이건 노조 파괴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된 겁니다. 노조와 미화원들이 고소에 나서면서 이미 고용노동부에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와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은 지난해 8월 한국노총 이모부본부장을 다 같이 만나 탈퇴를 강요받고 며칠 뒤 탈퇴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분이 그냥 돈만 안 되면 탈퇴가 되는 게 아니다. 이름도 쓰고 사인도 딱 해서 그쪽으로 보내야 탈퇴가 확실히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8월 11일과 8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경비원과 미화원들이 서명한 탈퇴서가 노조에 보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불러가지고 줘가지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름만 썼는데 사인을 안 했다 그래서 사인을 또 받아다가 직접 본부장한테 갖다 줬어요. 이때 팩스를 미화원들이 아닌 이 부본부장이 직접 보냈다는 비노조원의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갑자기 오시더니 팩스를 하나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 보내는 거 알려드리면서 보내드렸던 걸 좀 서명돼 있는 것만 봤거든요. 이런 증언과 정황 증거에도 이 부본부장은 노조 탈퇴 강요는 없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철저히 하자는 말만 해왔을 뿐 노조를 탈퇴하라는 취지로 직원들에게 말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탈퇴서에 대해서는 직접 팩스를 보낸 일도 없고 서류 자체를 처음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보도 이후 미화원들은 다시 용기를 내 노조에 가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을 앞둔 이 부본부장이 같은 자리에 다시 1년 재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미화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했고 그게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도 왜 우리를 제일 약자를 그렇게 저기 하느냐고. YTN 이준엽입니다. 네, 오늘 아침 서울 중랑구와 노원구 일대 2만 3천여 가구에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열수송관이 파손됐습니다. 가정뿐 아니라 유치원과 요양병원, 복지관 등에도 난방이 끊기면서 불편이 컸는데요. 원인은 이번에도 노후 배관이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흐르는 물 위로 뿌연 수증기가 피어오릅니다.
하천 아래를 지나던 열 수송관이 터지면서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온 겁니다.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일대 2만 3천여 가구에 열을 공급하는 수송관이 파손된 건 아침 7시 반쯤. 1994년에 설치한 뒤 한 번도 교체한 적 없는 노후 배관이 문제였습니다. 이곳에 묻힌 배관은 일찌감치 이상 증세를 보여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공사에 들어가기 직전 견디지 못한 노후 배관이 터지고 만 겁니다. 다행히 이미 교체 공사 준비가 돼 있던 곳이어서 빠르게 우회 수송관을 설치해 6시간 반 만에 열 공급을 재개했지만 주택은 물론 유치원, 노인요양원 등 공공시설에도 오전 내내 온수와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아침에 그 설거지할 때 약간 불편해서 가스레인지에 물을 좀 데워가지고 설거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을 느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에 머리를 감았는데 딸은 차가운 물에 좀 얼굴 씻었다 하네요. 차가운 물로 하니까 왠지 뭐가 얼굴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노후 열 수송관이 터진 건 올겨울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지난달 초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에서 열배관이 파손되며 18,000여 세대가 강추위에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열수송관 파손 사고는 해마다 겨울철이면 반복되는데 난방 수요가 늘며 덩달아 높아지는 압력을 낡은 수송관이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겨울철이라 노후 배관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데 향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00도에 가까운 물이 관의 균열을 뚫고 솟아나오면 자칫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의 집에서 나온 혈흔은 숨진 전 여자친구 A씨와 지인 B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은 상태여서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기영의 집을 방문했는데 당시 이기영이 B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여부를 현재로선 진단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들과의 관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 자료를 넘겨받아 사이코패스 검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기영이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전 여자친구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도로관리 주체인 도로관리사와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관리와 관련된 각종 매뉴얼과 소화설비, 방제시설 등의 전자정보를 확보해 사고 당시 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 즉 PMMA 자재를 사용해 방음터널 또는 방음벽 공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설계 공사 중인 경우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관련 기관과 지자체에 안전대책 마련을 긴급 지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PMMA는 가연성 재질로 불이 나면 확산 속도가 빨라 안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대전시 탄방동의 한 귀금속 판매장에 택시가 돌진해 40대 승객이 다쳤습니다. 60대 택시기사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비판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도리어 이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자신의 약점으로 꼽힌 이민 정책과 관련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기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보트를 타고 플로리다 키스만으로 몰려든 불법 이민자들. 수백 명이 목숨을 건 밀항을 시도하면서 드라이 토르투가스 국립공원 일대가 한때 폐쇄되기까지 했습니다. 멕시코 국경에도 불법 이민자 행렬이 끊이지 않아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깽단 폭력이 만연한 베네수엘라와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No, yo me quiero quedar acá a trabajar, pero necesito, mire mis manos, yo soy un hombre trabajador.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만든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프로그램 타이틀 42의 기한 종료에 따른 기대감도 불법 이민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타이틀 42 정책을 유지하라고 판결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을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 일부 중미 국가에만 적용되던 정책을 니카라과, 쿠바, 하이티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If you're trying to leave Cuba, Nicaragua, or Haiti, you have agreed to begin a journey to America, do not just show up at the border. Stay where you are and apply legally from there. 대신 이민자가 몰려들고 있는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매달 3만 명까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ou need a lawful sponsor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umber one. And you need to undergo a rigorous background check. 그동안 공화당은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국경 관리에 실패한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언론은 공화당 분열로 하원이 혼란을 겪고 있는 틈에 재선 출마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이민 정책에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미국 하원은 의장 선출에 열쇠를 쥔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오면서 사흘째 의장 선출에 실패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프리덤 코커스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의장 선출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유력하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계속 반란표가 나오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못한 겁니다. 10차 이상 투표 기록을 세운 건 164년 만인데 공화당 내 이탈표가 줄지 않으며 공전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have been drawn into is imperiling our national security. It will imperil the ability of this government to deliver basic services. 반란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공화당 내 보수 강경파 프리덤 코커스입니다. 투표 때마다 나오는 20표 정도의 이탈표 가운데 19표가 이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친트럼프 인사들이 주축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설득도 먹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I think it's really disrespectful to not only the people in Congress but voters because it's an incredible waste of time for people. 반란의 목적은 조 바이든 정부를 상대로 더 강력한 야당이 돼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하원 의사규칙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카시 원내대표는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기준을 의원 5명으로 낮춘 데 이어 이들 요구대로 개별 의원도 가능하게 추가 양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당내 경선에서 메카시 원내대표 선출을 좌절시켰던 이들은 당 안팎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또 다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데다 미국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당분간 전국 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포함해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두 나라가 타이완 해협 등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 외교와 경제 제재, 정보전 등을 포함해 총력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13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과 이에 앞서 11일 열리는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이런 전쟁 억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군에게 돌연 36시간 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들이 러시아 정교회의의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시간 벌기용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에 일시 휴전을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정오부터 7일까지 36시간 동안입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 키릴 총대주교가 이 시기에 휴전하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해달라고 촉구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교회는 개신교 가톨릭의 성탄절보다 13일 늦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휴전 명령을 러시아군의 재정비 시간 벌기용 술수로 보고 있습니다.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일시 휴전이라도 하려면 점령지부터 떠나라고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푸틴 대통령이 산소가 필요한 모양이라며 휴전 명령을 평가절하했습니다. So I found it interesting. He was ready to bomb hospitals and nurseries and churches and on the 25th and New Year's and I mean, you know, I think he's trying to find some oxygen. 실제로 러시아 군주의부는 휴전 명령 발표 직전 마키이우카 참사 생존 군인을 찾아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새 벽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가 밝힌 공식 사망자만 89명에 이릅니다. 물론 러시아가 일시적이라도 휴전 명령을 내린 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1100km에 이르는 전선에서 실제 총성이 멈출지도 불투명하고 이를 계기로 당장 전쟁의 전환점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멕시코의 전설적인 마약 왕인 엘 차포의 아들이자 갱단 실권자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군사작전 끝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마약 조직은 군 병력에게 총격을 가하며 격렬하게 저항했고 공항 여객기에도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멕시코 국가방위대와 군이 악명 높은 마약 조직 시날로아 카르텔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오비디오 구스만을 체포하자 조직원들이 총을 쏘고 방화를 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공항에 있던 멕시코 시티행 아에로 멕시코 여객기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다 총탄에 맞았습니다. 이번 작전은 마약 유통과 밀매 등의 혐의를 받는 오비디오 구스만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멕시코 국가방위대와 군은 구스만을 붙잡아 멕시코 시티 군사시설로 압송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Después de controlar la agresión directa en contra de las fuerzas de seguridad, se identificó a Ovidio N. entre los integrantes de este grupo delincuencial, logrando su aseguramiento en posesión de armamento exclusivo del Ejército y Fuerza Aérea Mexicanos. 오비디오 구스만은 엘 차포, 즉 땅딸보라는 별명을 가진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아들입니다. 종신형을 받고 미국에서 수감 중인 아버지를 대신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밀매 조직을 다른 형제와 함께 지배해 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2019년에도 구스만을 체포했지만 마약 조직원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격렬한 총격전을 벌이면서 민간인 등 8명이 숨지고 교도소 수감자가 무더기 탈옥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구스만을 풀어줬습니다. 구스만이 이끄는 시날로아 카르텔은 미국에서 연간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펜타닐의 주요 공급처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비디오 구스만을 비롯해 그의 형제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미국 워싱턴 DC 법원은 코카인과 메스암페타민 등 유통 관련 혐의로 오비디오 구스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구스만 체포는 오는 9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 정상회의에 맞춘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은 뒤 구스만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서울 성북구에는 해마다 이맘때쯤 찾아오는 얼굴 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벌써 13년째 쌀 3,900포대를 기부해 왔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천사를 만나기 위해 박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서울 월곡동 주민센터 앞. 20kg짜리 쌀포대를 한가득 실은 트럭들이 연달아 들어옵니다. 해마다 설을 앞두고 쌀을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20kg에 달하는 쌀포대를 나르기 위해 동네 주민 40여 명이 총출동했습니다. 쌀을 맞이하고 내리는 일은 이제는 월곡동의 연례 행사가 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천사가 이곳 주민센터에 보낸 쌀은 3,900포대, 78톤. 시가로는 2억 원에 이릅니다.
온정의 손길은 13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천사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올해도 그저 구청으로 전화해 쌀을 보낼 테니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든든히 날 수 있게 잘 부탁한다는 짤막한 말만 남겼을 뿐입니다. 매년 이 얼굴 없는 천사분에게 좀 실물을 밝혀달라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런데 본인께서 극구 사양을 합니다. 쌀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려는 주민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역 어르신 100명이 10,000원씩 모두 100만 원을 마련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6년째 아침에 쌀을 나누는 봉사를 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 쌀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취약계층의 따뜻한 밥 한 끼를 바라는 마음이 어느새 사회의 선순환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전라남도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물이 나오지 않는 섬 지역의 식순환 해소를 위해서 전폭적인 국비 지원을 환경부에 건의했습니다.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광양 수어댐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완도 섬 지역 광역 상수도 사업을 위해 국비 1,078억 원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소송 대리인 등이 오는 12일 열리는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은 회의를 거듭한 끝에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어제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를 통해 현재 정부의 안으로 거론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가 일본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방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병존적 채무 인수는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인데 현재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 기업은 추후에 기부금에 동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도 방파제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100억 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삼성물산 전현직 임원 2명과 설계 감리사 1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 공사를 수주해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10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독 경질로 논란에 휩싸인 흥국생명이 GS칼텍스를 꺾었습니다. 김연경은 팬들을 향해 힘내겠다고 다짐했지만 감독 대행도 사의를 밝히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권순창 감독 경질 이후 처음 열린 흥국생명 경기. 옐레나와 모마의 화력 대결 속에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김연경은 위기마다 팀을 이끌었고 흥국생명은 세트 스코어 3대2로 값진 승리를 따냈습니다. 저희 또한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 나가신 이제 권 감독님한테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또 열심히 또 오늘 경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팬들은 행복 배구라고 쓴 도구를 만들어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오늘은 더욱더 선수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마음도 추스리시고 해서 좋은 경기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행복 배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흥국생명 신임 단장은 전임 단장과 감독이 로테이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경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반기 관중 15만 명을 불러 모은 여자 배구. 관중 동원 1위부터 5위를 모두 흥국생명 홈경기가 차지할 정도로 김연경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구단의 결정에 선수도 팬들도 마음의 상처만 입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를 지지하고 있고 응원을 해주시고 있구나라는 걸 너무 느꼈고 힘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개묘년 새해 K리그의 양대 라이벌 울산과 전북의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정상을 향한 두 팀의 레이스는 겨울 이적 시장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전북의 6년 연속 우승을 가로막고 17년 만에 K리그 정상에 오른 울산. 리그 우승은 놓쳤지만 FA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자존심을 지켜낸 전북. 개묘년 새해 K리그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현대가 라이벌의 경쟁은 더욱 뜨겁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울산과 전북의 레이스는 겨울 이적 시장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적 시장 초반 이렇다 할 전력 보강이 없었던 울산은 지난해 17골을 넣은 베테랑 공격수 주민규를 4년 만에 다시 품었습니다. 팀의 목표를 잘 알고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잘 준비해서 올 시즌은 더 많은 우승 트로피를 가져오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커서. 전북은 지난해 울산 우승을 이끌었던 일본인 미드필더 아마노 준을 영입했고 이동준과 김건웅까지 울산 출신 선수를 연달아 데려왔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감사한 클럽이었고 그리고 정말 있을 때도 팬분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었고요. 전북 현대를 위해서 또 전북 현대 팬들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울산과 전북은 지난 3일 나란히 다시 소집돼 새 시즌을 대비한 동계 전지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울산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포르투갈에서, 전북은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스페인에서 담금질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리그 정상을 향한 두 팀의 경쟁이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당구 황제 쿠드롱이 뒤늦게 시즌 첫 우승을 신고했습니다. 쿠드롱은 어젯밤 열린 프로 당구 PBA NH농협카드 챔피언십 결승에서 같은 벨기에 출신 레펜스를 4대1로 여유 있게 꺾었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PBA 통산 최다 우승을 7승으로 늘렸고 결승 불패 기록도 이어갔습니다. 상금 1억 원과 랭킹 포인트 10만 점을 추가하며 랭킹 7위에서 1위로 단숨에 점프했습니다. 오늘은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부산과 울산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고요. 수도권에는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부산과 울산에서는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구름 뒤로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겠습니다. 여기에 눈비 소식도 있습니다. 잠시 뒤 저녁부터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도 많은 곳에 최고 10cm 이상, 경기 동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과 대구는 1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는 7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